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그 역량 코칭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요, dbp.동국.edu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상담 관리를 누르시면요, 상담 일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상담 일정 관리.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정도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클릭을 하시면 날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두 분씩, 그래서 1시간에 두 분씩 해서 이제 30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분당. 그렇게 그 온라인 역량 코칭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날짜는 제가 계속 추가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bdp.동국.edu에 들어가셔가지고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캔슬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두 분이 다 채워지시면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코 웹엑스로 상담이 진행되고요. 상담 그 하는 건 아마 학교에서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코칭 그거를 조금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dbp.동국.edu에 들어가셔가지고 유드림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강의 일정, 강사하고 강의 내용을 그 이클래스에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클래스에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다 뭐 겸임 교수나 현직 교수로 계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 분들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사항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또 이제 공기업 취업도 많이 준비를 하시니까 이 공기업 NCS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제가 그 0단기, 0단기에서 취업 단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제가 취업 단계에서 한 2년 정도 취업 단기 컨설턴트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강의했던 교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목차는 2021년도 공기업 채용 현안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기업이 한 300여 개가 있는데 공기업이 이제 공사와 공단 또 협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를 놓고 보시면 공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공단이고 협회가 이제 급여 수준으로 보시면 공사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공단, 협회가 가장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을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공기업 NCS 취업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기업 취업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뭐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가 인국공이라고 그러죠. 인천국제공항공사인데 뭐 지금 저희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뭐 여행을 못 가지만 어쨌든 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선호도는 지금 한 거의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2010년부터 이 직무역량과 기업 분석을 12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2010년 당시부터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전력 공기업이죠.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이고요. 3위가 대전에 있는 코레일입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뭐 김포라든가 제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방 공항과 김포공항을 관제하고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공항공사에 취업을 하시고 경력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가시는 것도 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A, B, C에 해당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네 군데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A라는 회사에서도 마케팅을 했고, B라는 회사에서도 마케팅을 했고, C라는 회사에서도 마케팅을 했고, D라는 회사에서도 마케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는 네 군데를 다니셨지만 마케팅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뭐 여러분들이 삼성을 다니셨는데 뭐 10년을 다니셔도 R&D도 해봤다가 생산 관리도 해봤다가 품질 관리도 해봤다가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한 직무를 가지고 여러 회사를 옮기시더라도 어, 내가 마케팅을 네 군데 회사에서 했다 그러시면 그런 분들이 더 엑스퍼트고 스페셜리스트 즉 전문가로 대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공항공사로 좀 쉽게 들어가셔가지고 인국공으로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쇼컷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이 이제 이 SOC 관련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를 또 선호하시고 조태공사라든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LH도 7군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채용 인원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시게 생각하실 텐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원주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KTX 소원주역 인근에 있고요. 채용 인원이 저렇게 800명이 넘어가면 한 번에 못 뽑습니다. 그래서 보통 3배수를 저희가 줄인다 그러면 서류 합격자만 2,500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사팀에서 할 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고요. 이달 들어서 이제 410명을 하반기에 채용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도 원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60명인데 상반기 80명, 하반기 80명 채용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에 내려가 있고요. 359명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전에 있고요. 43명이고요. 도로교통공단이 116명, 또 새만금 개발공사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새만금에 오게 되는데 뭐 그런 거를 관할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0명이고요. 하반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SR이 18명, 한국공항공사가 83명, 교통안전공단이 57명이고요. LX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지적공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3D 매핑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고요. 215명입니다. 도로공사가 260명이고요. 한국부동산원.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국감정원이라고 했는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270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방에 있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원주 같은 경우는 뭐 상지대학교나 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나 이런 원주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보를 지원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가산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불리한 위치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새만금 개발공사도 이제 군산에 있는 군산대학교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하고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인서울 대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채용 인원이 많죠. 1230명이고요. 2월과 8월에 나눠서 뽑고 있고요. 코레일의 장점은 이제 인턴을 해서 인턴 후 정규직 전환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기업을 좀 많이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인턴을 하고서 그게 경력이 인정이 돼서 채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시는 게 좋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인턴을 하고 이 인턴이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인턴보다는 인턴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코레일처럼 정규직으로 연결이 되는 쪽을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환승객이 가장 많은 역이 어딜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코레일 역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승객이 가장 많은 역이 어딜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최재형 씨 마이크 되세요? 최재형 씨 마이크 한번 오픈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들리시나요? 왜 동대구역입니까? 제가 부산 사는데 네. 왔다 갔다 할 때 대구에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예. 예, 예. 동대구역이 1위입니다, 1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턴을 하시게 되면, 그, 동대구역에서 인턴을 하시면 정말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만약에 코레일에서 인턴을 하시겠다 그러시면, 가장 그 역의 이용객이 적은, 밀양 가는 데 있는, 삼낭진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면 조금, 쉽게 근무를 하시고요. 동대구역에서 인턴 하시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저희가 추석인데 추석에 동대구역 환승 승객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비상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기재영 씨가 답을 맞추려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이 48명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경북대학교나 뭐 영남대학교나 대구대학교나 대가대라고 그러죠. 대구 가톨릭대학교 이런 지역 학생들은 가산점이 있고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가산점이 없다. 오송도 마찬가지죠. 뭐 충북대, 서원대, 이 청주와 오송에 있는 친구들은 가산점이 있고요. 보건복지의료공단 838명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인력공단이 90명이고요. 또 기술보증기금이 70명이고요. 예금보험공사가 30명. IBK 기업은행이 금융공기업입니다. 그래서 30명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보험공사 K쇼가 9월에 예정돼 있고요. 24번에 수립은행, 25번에 한국산업은행, 26번에 한국예탁결제원, 전부 금융공기업이고요. 자산관리공사라고 캄코라고 있습니다. 캄코. 그래서 이 자산관리공사가 67명입니다. 제가 자산관리공사의 그 문성유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메일을 좀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 정도는 보내셔도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올려드릴게요. 네, 이메일입니다. 네. 그래서 캄코의 문성희 사장 이메일을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조폐공사가 54명이고요. 마찬가지로 자산관리공사도 부산에 있기 때문에 뭐 부산대학교나 뭐 부경대학교나 이런 부산 지역 학생들은 가산점이 있고 경성대학교나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도 저희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고요. KIC는 한국투자공사라고 해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싱가포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마섹 같은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인원은 적은 반면에 급여는 상당히 높은 그런 공기업입니다. 그다음에 국립공원공단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는 내방객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지금 뭐 힐링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지금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공단의 6급 대졸 신입사원 그 면접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22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립공원을 지원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시간 나실 때 그 국립공원에 방문을 해두시고 면접에 가셔가지고 저는 뭐 22개 국립공원을 다 가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면접관들이 굉장히 점수를 잘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국립생태원이 20명이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데 여기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 학생들은 가산점이 있고 여러분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도 나주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144명이고요. 마사회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그 과천 경마장에서 경마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마사회가 창립한 지 한 70년이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마사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막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환경부 산하에 해양환경공단이 30명이고요. 강원랜드가 145명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가 이제 삼척 캠퍼스와 도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계 캠퍼스 같은 경우는 탄광 지역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탄광 지역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입사 시에 뭐 가산점이라든가 뭐 아니면 좀 저소득층 자녀 뭔가 우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그쪽은 도계 캠퍼스 친구들은 가산점이 있고 여러분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세븐럭 카지노를 운영하는 코리아 그랜드 레저라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8명이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7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광공사도 원주에 있고요. 33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ODA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Official Development Aid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 코이카 ODA의 그 방글라데시 다카 대학교에서 제가 소프트웨어 창업 멘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겨울방학 때 저도 이제 한 8주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8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이카를 지금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난 석사를 한 다음에 가겠다 그러시면은 어, 한양대학교에 글로벌 사회적 경제학과 대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코이카 직원들이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지금 많이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정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대학원을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나중에 코이카라든가 이런 ODA 관련된 뭐 나중에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학원을 가시는 게 좀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충북 진천 신도시에 한국소비자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이 청주대학교 가산점이 있고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승강기 안전공단은 경남 거창에 있습니다. 100명이고요. 그다음에 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에 아직까지 있죠. 세곡동에 있는데 50명.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KBC라고 그래요.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근무를 3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25년 근무한다 그러시면 한 8번 정도 해외 근무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정년 퇴직이 되시겠죠. 동국대학교 총장을 하신 분이 이 코트라 사장을 하셨다가 오영교 총장님이 동국대학교 총장님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공기업 사장님 하시다가 동국대학교 총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마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고요. 대전에 있고요. 42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뭐 재창업이라든가 폐업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파는 충북 진천에 있고요. 정보통신진흥원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75명이고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명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남 나주에 있고요. 15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분들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화이트 해커들이 근무하는 곳이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그다음에 가스공사가 110명이고요. 가스안전공사가 78명. 그다음 52번부터는 다 발전 관련된 한국전력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남동발전 150명, 남부발전 63명, 동서발전 26명, 서부발전은 150명이고요. 충남 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의 서부발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태안군을 거의 먹여 살리는 유일한 공기업이 서부발전입니다. 한국 석유관리원은 분당에 있고요. 여러분들 뭐 가짜 휘발유, 가짜 디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발해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석유관리원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 수력원자력은 407명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원자력 발전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뽑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얘네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바라카 원자력 1호기에서 4호기를 한꺼번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기는 이미 완공을 해서 상업 운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 2호기도 운전을 하고 있고 3호기, 4호기만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호기당 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25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호기니까 1000명의 직원이 지금 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요원이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나가 있는 한수원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명이 나가 있는데 보통 임기 2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체 인원을 내보내야 되는데 어, 교체 인원을 보내는데 그 과장급이 갈까요? 대리가 나갈까요? 여러분들처럼 신입사원을 내보낼까요?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교체 인원으로 과장이 나가겠습니까? 대리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신입사원이 나가겠습니까? 이진호 씨 그 마이크 한번 오픈하시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신입사원이라고 그러셨는지. 네, 그럼 채팅창으로 한번 적어주세요. 왜 신입사원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아이들이 아직 뭐 초등학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 만약에 그 가족이 간다 그래도 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만약에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간다 그러면 따라가지만 아랍에미레이트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두바이가 굉장히 핫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가기 때문에 단신 부임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과장이나 대리급들은 거의 안 가고요. 신입사원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뭐 신입사원이 뭐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배우고 오면 이 사람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의 굉장히 핵심 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수원이 지금 저렇게 많이 뽑고 있는 거는
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로를 이제 운영하는 교체 인원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나가시니까 여러분들의 그 현지 파견 수당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커리어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수원 같은 경우는 경주에 있는데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가산점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학생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공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 환경공단 18명이고요. 전기안전공사 193명. 한국전력거래소도 전라남도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관련된 이 공기업은 전부 이 나주에 있는데 한전이 굉장히 많이 뽑죠. 938명.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동신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가산점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한전을 준비한다 그러시면 굉장히 필기시험 잘 보셔야 됩니다. 한전 기술 역시 89명이고요. 한수원에서 건설하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전 기술이 만들고요. 이런 발전 터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산중공업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부발전이 94명이고요. 지역난방공사가 63명입니다. 또 한전 KPS도 전라남도 나주에 있고 195명이고요. 국방과학연구소 66번은 90명입니다. 세종시와 충남 태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사일 사거리가 이제 미국에서 규제가 풀려가지고 뭐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충남 태안에서 서해바다 쪽으로 이제 그 미사일 시험을 하는 충남 태안에 종합 그 시험장이 있습니다. 기계연구원이 15명이고요. 생산기술연구원 32명, 한국연구재단이 26명이고 원자력연구원이 97명입니다. 그다음에 전기전자연구소 에트리가 이제 대전의 대덕지구에 있고요. 56명입니다.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이 38명이고요. 조세재정연구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국세청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과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국세청에 뭐 지방직이나 국가직 뭐 생각하고 있다 그러시면 조세재정연구원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44명이고요. 나노종합기술원 10명입니다. 녹색기술센터 7명이고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명, 한전원자력연료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51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가서 이 서울 소재 대학생들은 굉장히 이게 악재입니다. 가산점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10개 우리가 그 지방이 혁신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골고루 다 내려가 있고요. 세종시에 17개가 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4만 6천 명의 일자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불리한 게 6번인데 지방 할당제가 10%입니다. 10%.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출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인서울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처럼 인서울 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이제 관광공사나 건보, 광물자원공사 등 12개가 내려갔고요. 광물자원공사도 이제 사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진천에 가스안전공사, 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원 등 내려가 있고요. 전라북도 전주에 농진청, LX 전기안전공사가 내려갔고요.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전력 외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비슷하지만 한전 자회사들이 채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로만 놓고 보면 광주 전남의 공기업 일자리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북에는 김천 신도시가 있어요. 김천에 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이렇게 내려갔고요. 대구광역시는 신영보증기금, 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내려갔고요. 경남에는 진주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동발전 등 내려가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진주에 경상대학교가 있는데 경상대학교는 이제 여기 100% 가산점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동서발전 등 9개가 내려갔고요. 울산대학교가 이제 가산점이 있고요. 부산의 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남부발전 등 13개. 제주도가 공무원연금 등 8개가 내려가 있습니다.
공기업 그 전형을 보시면 좀 일반 기업보다는 좀 심플합니다. 서류, 필기, 직무 적성, 면접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 이제 다 지금 블라인드 면접을 해서 만약에 이제 저도 면접위원을 가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게 되면 그 면접위원은 경고를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면접관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라든가 또 뭐 그런 거를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하게 돼 있고 면접관도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적 수험 검사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관제직 그러니까 관제사를 직무적 수험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한 2만 개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트레스 민감도가 가장 심한 게 이 항공 관제사입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이제 뭐 비행기가 안 떠서 그렇지만 피크 타임에는 뭐 5분에 한 대씩 인천공항에 활주로에 내리기 때문에 그 레이더 상으로 보면 까맣게 점이 떠 있어요, 항공기들이.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관제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항공 관제사들의 어떤 관제 능력은 세계 탑티어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 관제사들은 스트레스 민감도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한수원 같은 경우는 학력과 나이가 무관하다. 그래서 좀 나이 많은 신입사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팀장이 나는 뭐 신입사원이 나이도 많다 그러면 뽑는 거고요. 신입사원이 나는 좀 나이 많은 신입사원 싫다 그러면 그건 면접에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4명의 면접관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과락을 주면은 그냥 그 사람은 자동 탈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명의 면접관, 뭐 3명의 면접관한테 골고루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는 전략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잘 받는다고 해서 채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NCS 관련된 과목과 공통과목 전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NCS가 50점, 공통과목이 50점, 전공시험이 200점, 총 3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만 보는 데도 있고요. 일반 상식이 추가되는 데도 있고, 논술이 추가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3번과 4번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공기업인데, 벌써 인천국제공항공사만 봐도 전공과 일반 상식과 논술이 들어가고요. 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은 전공과 일반 상식과 논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감원과 코트라, 한국은행 이렇게 있는데, 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그 시험 일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금감원 가시는 분들은 금감원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한국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감원을 포기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이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같은 경우는 뭐 국정원이라든가 또 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또 현대아산 이런 데 많이 취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통일부 이런 데도 많이 가셨는데 지금 뭐 모든 게 다 스톱이 돼 가지고 조금 힘들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기업 입사 전략을 짜실 때에는 이렇게 좀 그룹핑을 하셔가지고 SOC 관련된 거, 뭐 외교통상 관련된 거, 에너지 자원 관련된 거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이 겹치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좀 힘이 좀 덜 들고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SOC 관련된 데는 수자원공사, K워터, 도로공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인국공, 교통안전공단, 대한식대보증, LH, 한국산업단지 공단 뭐 이런 데가 있고요. 외교통상 관련된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이카, 또 코트라, K시어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에너지 자원에 관련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지역난방공사, 수력원자력, 뭐 한전 KDN,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또 노동과 장애인에 관련된 데에는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공단, 산업인력공단이고요. 농업과 유통에 관련된 데는 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 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있습니다.
또 국립대학교 병원은 전부 이제 보건복지 관련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부 의료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보,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NCC는 그 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캔서 센터에서 국립암센터가 되겠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공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은 EDCF를 관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이카는 ODA를 하고 있는데 ODA와 EDCF의 가장 큰 차이는 ODA는 말 그대로 이제 무상원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서 뭐 그 수혜국이라고 그러죠. 베네피셔리 국가로부터 저희가 돈을 투자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돌려받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1,000만 불을 투자를 했다. 저희가 지금 방글라데시 다카 대학교에 투자한 게 한 1,2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억 정도 되는데 그냥 뭐 학교에 건물 져주고 인프라 깔아주고 창업 교육해주고 이제 그걸로 우리는 방글라데시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요. 방글라데시로부터 우리가 또 뭐 되돌려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EDCF는 말 그대로 차관이에요. 차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을 회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EDCF는 우리가 유상원조라고 그래요. 유상원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되돌려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처에서 돈을 관리하는 부처가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산하에 수출입은행이 EDCF를 관리하는 거고 무상원조는 돈을 안 받아도 되니까 외교부 산하에 코이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또 기획재정부의 수출입은행, 무상원조 ODA는 무상이니까 외교부, 또 외교부의 코이카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 KIC가 있고요. 중소기업은행 IBK가 있고 산업은행은 KDB, 이제 기업의 어떤 회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금보험공사는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시고 한국거래소도 내려가죠. 그다음에 예탁결제원, 한국은행 뭐 이렇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R&D 관련돼서는 카이스트, 그다음에 디지스트, 지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가 있습니다. 또 해양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금 세종시에 있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학창의재단, 조세연구원, 생산기술연구소. 그래서 R&D 관련된 그런 공기업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를 보시면 1967년에 창립을 했고요. 소양강댐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양강에 있는 저희가 자갈하고 모래 이런 걸로 이제 댐을 지었는데 굉장히 잘 지었죠. 현대건설에서 졌고요. 그다음에 산업기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천공단, 구미공단, 창원공단, 울산공단, 안산산업단지를 개발을 해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해서 전봇대가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런 것들 역시 이제 개발을 수자원공사가 했었고요. 방역 상수도 업무를 해서 상수도 도매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라든가 여기 물을 도매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이제 그 아리수 같은 거를 끌어가지고 가가호 물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뭐 4대 강사업도 했었고요. 16개 우리나라 다목적 댐과 6개 소목적 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 용량 중에 약 64%가 수력 발전이다. 그래서 이 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 한강의 발원지가 그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검룡선한 데가 이제 한강의 발원지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남한강과 뭐 정선, 뭐 평창의 평창강, 영호를 지나가지고 이제 그 남양주 쪽으로 오죠. 그래서 그 두물머리 있는 데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가지고
구리를 거쳐서 서울로 들어와서 저 서해로 빠져나가는데 이 한강 유역에 저희가 지금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500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을 먹여 살리는 한강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한강의 댐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수자원공사 직원은 4,100명이고요. 회사의 비전은 우리는 물로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이 그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물이 많은 것 같죠. 불 부족 국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물을 절약하는 것들을 강조해 주시는 게 K워터 지원하신 분들은 이 자소서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절수형 어떤 그 세면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라든가 샤워할 때 항상 저는 물을 틀어놓고 하지 않고 물을 받아서 합니다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도에 하이패스를 싱가포르에 ERP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니콜 하이웨이 같은 뭐 니콜 고속도로 같은 데 가시면 전부 직원이 없는 무인 ERP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이 톨게이트 가시면 징수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 직원들을 다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스템은 지금 하이패스 자체가 전부 무인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직원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그 싱가포르의 ERP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이패스가 완전 무인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이 4,720명이고요.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 총 연장 길이가 6,160km로 뭐 웬만한 데는 다 지금 고속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13억 8천만 대가 이용하니까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 보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1969년 설립돼서요. 이제 53년이 됐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자유, 연간 13조 원의 이 고속도로가 경제 효과가 있고요. 아주 난공사로 유명합니다. 서해대교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뭐 횡담도 이런 휴게소 같은 데 가시는 거 보면 평택에서 굉장히 그 긴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 서해대교라든가 강원도 횡성터널이라든가 중령터널 굉장히 난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토목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어, 겁니다. 예전에 도로공사에 이제 르초로 사장 계실 때에는 저희 직무역량과 기업 분석에 오셔서 뭐 도로공사 채용에 관련된 뭐 강의도 해주셨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르초로 사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는데 뭐 잘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면과 교량과 구조물과 시설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 이제 겨울철에 블랙아이스 관련된 면접 질문이 나왔는데 여러분 선배 중에 하나가 뭐 바닥에 열선을 깔아가지고 홋카이도처럼 높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지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입은행은 이제 국책은행이 크게 국내 개발은 산업은행이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지원은 IBK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이 하고 있고 해외 관련된 비즈니스는 전부 이제 수출입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미션은 수출입과 해외 투자, 해외 자원 개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 원조에 대한 EDCF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85%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도가 40%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40%니까 내수만 해도 먹고 사는 나라고요. 저희는 85%이기 때문에 내수가 15%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무역과 수출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등급은 대한민국과 동일하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AAA, 뭐 트리플 A다 그러면 엑신뱅크도 트리플 A고요. 우리가 더블 A, AA다 그러면 수출입은행의 신용등급도 AA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제거래자원 전문은행이고요. 그다음에 공적 수출 신용기관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ECA라고 얘기를 합니다. Export Credit Ag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선박이 굉장히 뭐 2만 TEU, 그래서 그 컨테이너 2만 개를 실는 대형 뭐 선박이라든가 LNG 선이라든가, 또 요즘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자율주행 선박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무인이 운전하는 그런 선박들을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 수출할 때 이제 그 기업들이 굉장히 자금 부담이 크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해외 플랜트나 선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증을 우리 수출입은행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라카 원전 1호기, 4호기 수출할 때에도 우리나라 그 정부하고 보증을 이 수출입은행에서 서줬습니다.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수출하고 그럴 때 보증을 서주고 있고요. 남북 협력기금도 수출입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ODA 수혜국, 베네피셔리에서 ODA의 수출국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ODA를 수출하는 걸 제가 이제 수원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나라는 이제 그 수혜국이라고요. 수출하는 나라는 수원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ODA 수원국인 전 세계 유일한 국가다. 그다음에 해외 경제조사다. 그래서 Country Risk Analysis, 국제 신용도 평가를 엑심뱅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예금보험공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5천만 원까지 은행이 파산을 해도 예금을 이제 보호를 받죠.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6년에 112조의 공적 자금으로 만들어졌고요. 회사의 비전은 금융안전의 주축돌, 시장 순화적인 예금보호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보험료로 예금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실 금융회사를 조사하고 있고, 총 직원은 569명입니다. 그래서 예금보험 제도는 OECD 30개 국가가 모두 가입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였죠. 금융안전망은 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네 곳의 사두마차 형태다. 부실을 사전 예방을 해야 되고요.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 예방을 해야 되고,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실기관 경영을 해야 되고요. 자금회수하고 출자금 전환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해야 되고요. 예전에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캄보디아에 그 파이낸스 프로젝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부실 채권이 남아 있었는데,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뒤져가지고 그걸 다 회수를 해서 이 부실 채권을 정리했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의 전환기간 경영 정상을 하고요. 조직은 사전 예방부서가 있고요. 리스크 전략부가 있고, 보험 정책부가 있고, 국제업무팀, 아까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같은 경우 기금관리부가 있고요. 정리부서에는 금융정리부와 저축은행 정리부가 있고요. 사후관리에는 회수팀과 정산지원부, 금융정리부가 있고, 조사 관련돼서는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금보험공사를 좀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뭐 서포터즈라든가 이런 거 활동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보에서 국민혁신 참여단 같은 걸 뽑고 있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하시면 굉장히 예보를 지원했을 때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다. 예보에서 국민혁신 참여단을 주관하는 부서는 혁신경영실이고요. 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이다. 그래서 현재 위성백 사장 같은 경우는 전 기획재정부의 국고국장입니다. 그래서 2급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여기 사장으로 갔는데, 아까 제가 이메일을 드렸던 문성유 사장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기획관리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만 놓고 보면 똑같은 그 공사 사장인데, 캠코의 문성유 사장은 1급이었고 2급이었던 이성백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자산이 이제 그 캠코가 더 크기 때문에 자산이 큰 그 공사 사장으로는 1급이 갔고 좀 적은 데는 2급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급이나 2급이나 어쨌든 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고위 공직자죠. 이제 저희가 2급부터는 뭐 재산 공개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공사사장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이고요. 부산에 있고 아까 제가 그 예보가 569명이라고 했는데 벌써 3배 정도가 많죠. 당연히 뭐 자산도 더 크고요. 문성희 사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실장을 했고요. 제주 오연고를 나왔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행시 33회입니다. 그리고 제주지사를 출마를 한다 그랬는데 원래는 8월 31일 날 사표를 내기로 했는데 지금 오늘이 9월 8일이죠. 아직 사표를 안 낸 걸 보니까 제주지사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S&P라는 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을 받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용도가 좋고요.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LNG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이나 사막에서 탐사 채굴을 해서 마이너스 162도로 액화를 하죠. 정제 액화를 해서 LNG 전용 캐리어로 실어 갖고 와서 평택, 통역, 인천, 삼척기지 여기는 우리나라 1급 보안 기지입니다. LNG 저장 기지는 그래서 굉장히 어,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산해서 보완을 해놓는 이유는 뭐 지역별로 편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 곳에 너무 많이 모아놓고 무슨 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을 해놓고 있고요. 평택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이 지금 캠프 험프리에 가 있는데 그 미군들이 쓰는 가스를 일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도매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가스관이 되겠죠. LNG 가스관 같은 경우는 3,853kg다. 핵심 역량은 인재와 기술과 브랜드 파워고요. 핵심 가치는 신뢰와 변화와 도전과 책임. 2010년에 이라크 바드라 유전의 사업검도 했고요. 자원개발처에 근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안정적인 LNG 도매 사업이고요. 세계 1위 구매니까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간 2,500만 톤을 수입하고 있고요.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 25년 장기 계약하고 있고 중동에서 캐나다, 호주, 러시아로 다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뭐 청해부대가 지금 나가 있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런 LNG 선 같은 경우 호송을 하게 되면 해군이 따라 붙습니다. 해군이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따라 붙는데 우리는 해군의 도움 없이 그냥 LNG 선이 무방비로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 역시 조금 해군이 뭔가 에스코트를 해주면 해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10번을 보시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45기 한국형 원자로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형 원자로의 특징은 2011년도 3월 11일 날 이제 동일본 대지진에서 후쿠시마 원자로가 파괴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벽벽의 두께가 후쿠시마 원자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지진이라든가 뭐 한수원 얘기로는 뭐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파괴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건 좀 잘 모르겠고요. 약간의 지진으로부터는 굉장히 안전성을 증명받고 있는 게 한국형 원자로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거를 인정을 해서 저희 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입찰이 붙은 나라가 프랑스하고 붙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로를 따기 위해서 뭐까지 했었냐면은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아부다비 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파리에서 전시를 하고 6개월은 아부다비 가서 지금 그림이 전시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 중에서 딱 한 점이 아부다비 안 내보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안 내보낼까요? 루브르의 자존심이라고 그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이진호 씨 그 마이크 되세요? 이진호 씨? 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이 모나리자 한 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한 점을 안 내보내는데 뭐 얘네들이 말로만 그렇지 이제 앞으로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승마대회가 열립니다. 파리 올림픽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을 개방을 해서 그 루브르 박물관 정원에서 승마 경기가 열리는데 뭐 돈만 내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결혼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만약에 뭐 결혼식을 경복궁에서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또 돈만 내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게끔 좀 굉장히 유연한 제스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문화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를 공략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입찰해서 져서 프랑스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한테 뺏겼죠. 다음 공기업 취업을 보시면 2014년부터 스토리텔링이 도입이 됐고요. 이 NCS라든가 NSS, NO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NCS 워킹 그룹에서 일을 했었는데 뭐 영국의 NOS나 미국의 NSS나 이제 이런 거, 호주의 NOS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저희가 믹스를 해서 만든 게 NCS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어, 한수원은 아무래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많이 나가니까 외국어를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턴 연계형 채용은 무조건 지원하세요. 그래서 인턴을 해서 채용으로 연계되는 공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인턴을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좋냐면 국립공원 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들한테 면접관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아, 얘가 우리 부서에서 인턴을 했는데 참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뽑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굳이 그 자기 팀장이 뽑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떨어뜨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을 잘 하시면 그렇게 연계형 채용에 굉장히 쉽게 가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한국 직업방송에서 그 해외 취업 NCS를 했던 동영상인데요. 잠깐 보시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뿌듯하죠. 네. 하셔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 다 검증이 된 거죠. 뭐 영국의 NOS라든가 네. 뭐 미국의 NSS 뭐 이런 것들, 또 일본의 NSS 이런 것들을 다 이제 benchmark를 하셔가지고 도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이 직무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펙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 장치의 뒤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블, 레이팅 같은데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게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건데 네. 사람한테 붙이는 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무 중심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름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네. NCS 국가직무능력 네. 표준이지만 이름은 좀 다르게 네. 먼저 도입이 되고 예, 예. 우리는 이제 그들을 보고 좋은 점은 우리와 맞는 점 사용을 하고 능력을 보자. 직무 능력을 보자라고 해요. 우리 NCS와 그들이 보는 직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제도들 예. 통할까요? 통용이 가능합니까, 이사님? 제가 직업 기초 역량으로 보자면은 네.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해서 데려다가 쓰는데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연봉을 했을 때 과연 자기 밥벌이에 얼마를 퍼포먼스를 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거를 사실 이제 가장 그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좋은 게 바로 이 NC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사님 대학교에서 교육도 예, 예. 강의도 또 하고 계시죠?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에서 아예 이 해외 취업 NCS 스쿨을 이제 교과목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상당히 뭐 학교라든가 학생들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외국어 대학교도 프로를 더 NCS를 교육하는 강의 내용이 아니라 아예 앞에 해외 예, 취업. 해외 취업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해외 취업 NCS. 정말 해외 취업을 아주 세밀하게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생들 관심이 너무 높습니까? 궁금하네요. 뭐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저는 이제 좋은 방향 쪽으로 간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잠깐 동영상을 보셨고요. 이 NC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기업 취업에 보셔야 되는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S라는 건 저희가 이제 국가 직무 능력이라고 조금 전에 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 명칭이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역을 하자면 국가 역량 표준이 맞습니다. 국가 역량 표준. 근데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 역량 표준을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으로 바꿨는데 굳이 우리가 직역을 하자면 국가 역량 표준이 맞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기업 준비하시는데 난 이러한 그 NCS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그 1200개 정도의 그 직무 능력 표준 분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클래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첨부 파일이 3개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한테 뭐 메일이나 카톡으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입 관리에 대한 NCS를 보시면 직종명 수출입 관리고요. 직종의 정의는 수출입 관리는 수출입 사전 준비, 수출입 위원 관리, 수출입 마케팅, 계약, 운송보험. 우리가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 뭐 국제통상학과 분들도 계시지만 보험을 주는 걸 저희가 부보라고 그러죠. 부보. 보험을 가입하는 걸. 또 수출입 통관, 커스텀 클리어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대금 결제, 페이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뭐 국제통상이나 뭐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시는데 훈련 이수 체계를 보시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회사를 들어가시면 신입사원은 뭐 레벨 3나 레벨 4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 레벨 3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신입사원이에요. 그리고 이 레벨 2는 이제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레벨 2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그래서 항공운송관리, 육상운송관리, 또 우리가 복합운송관리라고 그러는 이제 포워딩 업무가 있죠. 또 보관 하역관리, 스토리지 업무가 있고요. 수출입 리스크 해칭을 하는 게 있고, 마케팅, 수입 마케팅, 그다음에 컨트랙, 수출입 계약이 있고요. 운송보험과 통관 업무, 커스텀 클리어런스가 있고요. 페이먼트, 그다음에 FTA 같은 경우에 이제 원산지 증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80% 이상이면 한국산 원산지를 받을 수가 있고 80%가 안 되면 뭐 한국산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만든 것들이 우리가 한국산 원산지 인증을 받으면 굉장히 수출할 때 유리하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개성공단에서 이제 만들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매장 관리라든가 유통물류 관리, 유통 정보 이런 것들이 레벨 3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을 보시면 물류 관리와 수출입 관리, 원산지 관리, 유통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NCS를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취업 전략을 보시면 구체적인 경험 위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량 위주의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역량 기술서라고 그러죠.
이런 거 작성을 하시고요. 차별화된 여러분만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시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인생의 큰 목표를 세워서 실천한 경험이 뭐냐, 또 획기적인 발상 전환에서 실천한 경험이 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요. 대부분 지금 어려운 공기업들이 있어요. 뭐 적자가 많이 난다거나 이제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처럼 저렇게 좀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조금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데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렇게 어려운 질문이 자소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아, 이 공기업이 좀 어렵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번 같은 질문을 하는 걸 보면 한전이 뭐 2조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굉장히 경영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좀 얘네가 뭐라고 있느냐면 한전이 2조 원 적자에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나주에다가 켄텍이라고 그러는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신입생을 뽑을 텐데 2조 적자에 또 이 학교에 또 돈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그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 사고가 이 경영 지표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보시면 굉장히 자소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전략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한 경험 물어보고요. 조직 발전을 주도적으로 한 경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통상적으로 뭐 성장 과정이나 뭐 지원 동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한국전력하고 서부발전 보시면 신입사원들한테 좀 허들이 높은 질문이 나온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좀 경영이 어렵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좋지 않으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험 물어봤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완수한 경험 물어봤는데 역시 신입사원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도전적이고 뭔가 어그레시브한 사례와 경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이 자기소개서 질문만 봐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기업인지 경영이 어려운 기업인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자기소개서 질문을 보시면 거창한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한 작은 이야기, 스몰 톡을 좋아하고요. 작은 에피소드, 또 본인만의 컨텐츠.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이제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나는 봉사활동을 유기견 쉘터,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1년 정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기견이라는 건 일단 한번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한 번 가면 그 강아지가 자원봉사자한테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가야지만 이제 강아지도 마음을 여는데 그만큼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강아지하고의 어떤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에피소드 하나 가지고 뭐 인내심이라든가 끈기라든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랑, 뭐 친밀도라고 그러죠. 인티머시를 이야기해 줄 때 굉장히 좋은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선배 중에 작년인가 봐요.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쉑쉑버거에서 패티를 굽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청담 본점에서 하루에 2,000장 정도 패티를 구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릴 앞에서 2,000장을 굽게 되면 뭐 땀범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패티 굽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줍니다. SPC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뭐 공기업은 아니지만. SPC 장학금을 받으시면 일단 뭐 장학금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SP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SPC 공채를 지원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저는 SPC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1차 서류 전형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합격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면접으로 바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면접은 내가 근무했던 점장이 와요. 그래서 청담점에 점장이 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그 PT를 잘 거었으니까 장학금을 줬는데 그 점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을 점수를 잘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잘 주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상태에서 임원 면접, 2차 면접을 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2차 면접도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꼭 장학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진정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취업에서는 man of integrity라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이 man of integrity를 가지고 있느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어필하시는 게 뭐 서류 전형이든 면접 전형이든 좋은 점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6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시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필기시험 전략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필기시험은 이제 공공기관의 직무 전공과 뭐 일반 상식, 인문계열이라면 원론과 뭐 강론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이공계열은 기사 수준에서 이제 나온다. 그래서 필기시험 준비는 여러분 선배들을 보니까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준비하시고요. 공공기관 맞춤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오답노트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답노트 필요하시고 취업수서디는 동국대학교 취업수서디 하나 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준비반 하나 하시고 또 밖에 나가셔가지고 다른 대학 친구들하고도 또 하나 만들어서 듀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실무진 면접과 임원진 면접이고요. 공공기관의 특징이 면접관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게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발언 기회는 뭐 국립공원공단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한 5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5번 정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면접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2조 원의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면접위원이. 공기업의 적자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민간기업 같으면은 뭐 방만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 공기업의 특성에 그 이런 공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바로 흑자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전기료를 20배를 올리면 바로 2조 원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섭니다. 근데 전기료를 20배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어려우신 분들은 겨울에 보일러도 안 트시고 전기장판 하나로 이제 한 달에 한 10,000원 되는 전기료를 사시는데 전기요금이 20배가 올라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나온다 그러시면 그분들은 이제 그나마 전기장판도 안 켜요. 안 켜시면 겨울철에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있고요. 또 코레일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인원도 얼마 안 타고 다니는 노선을 폐선을 하게 되면 정말 교통 약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가 나면서도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코레일 입장에서는 뭐 다 KTX를 까면 좋죠. 뭐 운임도 비싸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무궁화호를 달리게 하는 이유는 또 KTX를 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한테는 또 무궁화호가 하나의 대체제가 되기 때문에 무궁화호를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이분들 무임승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뭐 단골 질문인데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자기가 표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건 공사가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민간 어른들이 65세 이상인데도 자기가 좀 집이 잘 산다 그러면 표 끊고 다니게끔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캠페이너가 돼가지고 하는 것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익성의 어떤 대안 질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젊은이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점수를 잘 받는다는 거죠.
블라인드 면접이라 이제 여러분들 어떤 뭐 학교라든가 학과라든가 학점이라든가 뭐 영어 점수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키워드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가지씩 답변하시는 거 이렇게 준대. 연령 철폐했어요. 연령 철폐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팀장이 내가 뽑겠다 그러면 뽑는 거고, 아 나는 나이 많은 신입사원 싫다 그러면 그거는 뭐 팀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yes or no를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합니다. 국립공원 같은 거는 이제 면접 전형에서 이건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22개 국립공원인데 뭐 어떤 지원자는 전 22개 중에서 다 가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호감을 갖습니다. 호감을 갖고요. 산악형이라는 건 이제 산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뭐 설악산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산 중에서 이렇게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등반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악산 정상에 영봉까지 가시기에는 뭐 엄청난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산입니다. 또 설악산의 공룡 능선 같은 경우는 5월 달까지 물이 오기 때문에 얇은 옷을 입고 가시면 초보 산행하시는 분들은 저체온증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상형은 뭐 한려해상공원이 있고요. 뭐 여수 남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도해 해상공원도 있고요. 또 태안반도에 있는 태안반도 해상공원이 있고요. 사적형도 있고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명승지와 사적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명승지와 사적의 차이가 뭐냐? 작년에 연간 4,300만 명이 국립공원을 찾았는데 거의 인구 대부분이 간 거죠. 그래서 국립공원의 금전적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각 국립공원은 거기에 고유한 그 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깃대종이라고 그러는데 지리산의 깃대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반달곰입니다. 그리고 설악산의 깃대종은 사냥인데 이 사냥은 절벽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냥을 연구하시는 연구사들 같은 경우는 자의를 메고서 그 절벽을 타야지만 사냥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뭐 침엽수와 화렵수의 차이가 뭐냐? 또 저체온증이 됐을 때 당신은 뭐 CPR 할 줄 아느냐,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지금 동국대학교 글로벌 무역학과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립공원공단 직원입니다. 그래서 원주 본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역량 코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림패스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요 상담 관리를 누르시면 상담 일정 관리가 나와요. 상담 일정 관리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며칠 정도 이렇게 상담을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1시간입니다. 두 분이 1시간. 그래서 1인당 30분 정도 역량 코칭이 될 거고요. 시스코 웹엑스로 하시면 되고요. 시스코 웹엑스는 제가 그 URL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날짜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 뭐 정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추석 연휴 때도 뭐 해야겠습니다 그러시면 추석 연휴를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추석 연휴에도 일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뭐 30분이니까 큰 시간을 뺏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ddp.동국.l 들어가셔가지고 예약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가능한 시간으로 지정된 후에는 시작 시간이 표시되고요. 해당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되고요. 예약 상담 시간을 클릭하면 상담 예약 현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일정은 계속해서 뭐 종강할 때까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올려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의 안내를 말씀을 드리면 9월 15일 다음 주는 여러분들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해서 제가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4주차는 이제 추석이라 휴강입니다. 그리고 5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구매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 직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자 구매, 수입자재 구매를 한 1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자 구매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고, 6주차는 생산관리 직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7주차는 품질 보증 직무, QA라고 그러죠. 퀄리티 어슈어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8주차는 아세안 해외 취업에 대해서 글로벌 청년사업 양성과정 총괄 전무이신 박창욱 전무께서 오셔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나오셨고요. 연세대학교 MBA, 또 지금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그래서 대우 인터내셔널 그 인사부장 하셨고요. 9주차는 10월 27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상이라고 해서 김영철 대표님이 오셔서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하셨고요. 보스턴 대학교에서 MBA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법인 대표도 하셨고 그래서 좋은 얘기 해주실 거고요. 10주차는 11월 3일은 대한항공 입사 전략에 대해서 예전에 대한항공 객실 사무장을 하셨던 대한항공에서 한 15년 근무하셨고요. 이은정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11주차는 삼성전자 R&D 직무에 대해서 수원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의 김영환 교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아엔공과대학교에서 전자공학 학사, 석사, 박사 하셨고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수석 연구원을 해서 삼성에서 한 25년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R&D 직무 입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12주차는 11월 17일은 현대자동차 입사 전략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취업실러처 오신종 겸임교수가 올 거고요. 오신종 교수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이 R&D 채용하는 인사팀장을 했고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두 번 질문 받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역량 코칭에 상담 시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림패스 진로 상담으로 들어오시는 게 안 보이신다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확인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